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전해드렸던 사건이죠. 지난달 28일 전라남도의 한 저수지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던 여중생 사건. 범행을 자백한 의붓 아버지에 이어서 친엄마도 딸을 살해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친엄마 증거 부족으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었는데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서 다시 영장을 신청했고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에 숨겨진 친엄마의 심리, 이 범죄 심리와 관련해서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친엄마도 결국 검찰에 넘겨졌고 구속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공범이었음이 이제 입증 과정을 통해 가지고 밝혀졌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이제 사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아이를 한거 불능에 이르게 한 이제 수면제 성분을 도대체 누가 구입했느냐. 수면제가 검출이 됐는데 네. 그걸 누가 구입했느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뭐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애가 비몽사몽하는 중에 목졸라 살해한 것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수면제가 이제 구매한 사람도 결국 공범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망하기 이틀 전에 결국은 친모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처방을 받아서 수면제를 구입한 그런 흔적들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제 수면 유도제를 구매한 것이 확인이 됐죠. 수면 유도제를 구매했다. 네. 그러면 구매한 것뿐 아니라 그 여중생에게 딸에게 그 수면 유도제를 먹인 사람, 네. 그 사람도 엄마입니까? 네, 엄마였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죠. 음료수를 3개를 구입을 한 다음에 딸에게만 이제 수면제 성분이 들어간 것을 먹인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도 교수님께 이 사건 관련해서 여쭸던 기억이 나는데 친엄마는 왜 그랬는지 이건 사실 보통 사람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모성애라는 게 있고 네. 거의 본능적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인데 과연 그 엄마에게는 자기 딸인데 친딸인데 네, 네. 어떤 심리에서 그런 범행을 저질렀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의 남편은 이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아니죠. 친부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과의 혼인 관계 그리고 그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아주 어린 이제 그 남자아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가족 관계만을 본인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관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뒤늦게 이제 전처의 딸이 지금 현재 남편의 성범죄 의혹을 경찰에다 신고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목포에 있던 피해자가 결국에는 경찰의 뭐 친부에 의해서 이제 그 음란물이 발각이 되면서 예. 신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계부 현재 살고 있는 남편이 이 이제 피해 청소년에게 계속 음란물을 보내고 음란한 이제 어떤 시도를 이제 그 뭐 대화의 목록들이 밝혀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신고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에 신고를 한 이후에 3일 있다가 강간 미수 혐의로 다시금 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광주에 살던 피해자가 이런 사실을 이제 친모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혼인 관계가 또 파탄날 것이 이제 예견이 됐음을 결국 이 엄마 친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혼인 관계 이 새로 태어난 아이와의 3인의 이제 관계가 거의 해체 지경에 이르게 될 이제 그 방해자로 결국 그 친딸을 간주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친딸의 이제 신고만 무마시키면은 그러면 우리의 이제 혼인 관계는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오판을 한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친딸 신고자의 이제 존재 자체를 없애기 위한 시도를 한 것이 지금 이 아이의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경위였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그 이후에 CCTV 등을 통해 가지고 살인 행각을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왔는지 하는 부분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이제 뭐 목포에서 신고했다는 사실을 광주에 있던 이제 피의자 이제 계부가 알게 된 이후에 2주 동안 여행을 떠납니다. 이 이제 부부와 남자아이가. 그래서 그 여행 간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례를 염두에 두고 시신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물품들을 이제 구매를 하거나 구하거나 이런 이제 과정들이 지금 다 입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 중에 이제 친모가 결국에는 아이의 살해에 결국은 공범의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된 이런 이제 정황이죠.
그런데 네. 지금 교수님 말씀 듣고 나서도 네. 여전히 이해는 잘 되지 않아요. 처음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마 이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네. 나와 그리고 새로 만난 남편, 그 죽은 딸아이의 이제 의붓아버지가 되죠. 그 사이에서 낳은 어린 아들. 네. 우리 둘 다 안전하지 못할까 봐. 우리도 다 죽일까 봐 남편이 그것이 두려워서 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실이 아니죠. 오히려 네.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렇습니다. 오히려 범행 수법 같은 것들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수면제를 구매한다거나 해서 리드한 이런 이제 흔적들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여성의 캐릭터를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네. 그래야 이 범죄의 동기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제 이런 가족을 살해하는 여성들은 사실은 성격적으로 굉장히 애착을 잘 형성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학대, 피학대의 경험 같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네. 인간관계 맺기를 신뢰 관계를 맺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자신의 자식하고도 애착 관계를 잘 맺지 못해가지고 보통 결국은 여성들 중에 그 자녀나 배우자를 살해하는 여성들이 있어요. 그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경계선 성격장애나 애착장애 같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남편의 아이에 대해서도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와중에 이 아이를 보호를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이 아이가 현재의 나의 혼인관계를 방해하고 있다, 장애물이다 이런 인식이 훨씬 강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엄마는 아이와 애착을 적절하게 형성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모성의 결핍이 있었던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참 그 아이가 새롭게 꾸린 가정의 걸림돌이다. 그러면 원래 했던 대로 친아버지와 함께 살면 되는 것인데 그 선에서 그치지 않고 이 아이를 세상에서 사라지도록 해야겠다. 참 아무리 교수님 설명을 들어도 그렇게까지 쉽지 않죠. 결정하는 네. 그 심리는 이해가 참 되질 않아요. 네, 일반인들은 이해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예. 네.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앞으로 또 재판 과정을 통해서 네. 또 뭐 검사나 변호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네, 교수님 뭐 말씀하신 누가 그런 더 부분들은 이제 자녀에 대한 살인 사건에 살해하는 과정 중에 누가 더 주도했느냐 하는 부분은 좀 더 따져 물어봐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은 이 범죄 심리학 다루시면서 참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참 많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뭐 특히 이제 아동이 피해가 되는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동이 사망하는 과정들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다가 보면 정말 모성이 본능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 네. 모성이 본능이 아니구나.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던 사건인데 친어머니가 처음에는 영장이 신청됐다가 기각이 됐었는데 나중에는 수면요도제를 직접 구매했고 아이에게 먹였다. 살인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구속이 됐다는 사실이 새롭게 나오면서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나서 저희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입주에 있는 회사고 옥상에서 술을 먹고 있다고 해서 시비가 돼서 일어난 겁니다. 저는 어제 이 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30대 중국 동포가 건물 옥상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어떤 사람을 살해했다. 그런데 조사를 받다가 경찰이 확인해 봤더니 이 살해 행위 5시간 정도 전에 또 다른 사람도 이미 살해를 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2명을 살해했다.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처음에는 이게 14일 밤 이제 사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소한 말다툼 끝에 옥상에서 담배를 피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올라오자 그 사람과 말다툼 끝에 그 사람을 이제 뭐 폭행, 상해, 치사에 이르게 한 거 아니냐 이 정도의 사건이었던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옆에 고시원에 이제 옆방에 살던 사람을 또 살해하고
뭐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경찰이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좀 더 지금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동기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모두 뭐 딱히 원한 관계에 있거나 금전 거래가 있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내국인 2명을 살해한 그런 이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묻지마 범죄로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경찰에서는 지금 묻지마 범죄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언론 쪽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문이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중국 동포이다 보니까 도대체가 그냥 묻지마 범죄를 하는 데는 예를 들자면 중국에서 이미 그와 같은 일을 여러 번 했던 사람 아니냐라는 의문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보통 이렇게 이유 없이 사람을 흉기로 살해하거나 뭐 이렇게 뭐 죽이는 경우에 정신병력 같은 게 혹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또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는 지금 이 사람이 귀국한 지가 그러니까 입국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두 사람을 죽이게 됐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의문이 돼서 경찰이 백방으로 이제 조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하면 많은 분들이 묻지마 범죄와 함께 그 피의자, 용의자, 네. 범인에 주목하면은 이 정치권에서 최근에 논란이 됐었던 사이코패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묻지마 범죄와 사이코패스는 엄연히 다른 네, 겁니까? 묻지마 범죄는 동기가 없는 범죄다. 동기가 구체적인- 이해하기가 어려운 뭐 어떤 범죄다. 폭력 범죄다. 동기가 이해되지 않는, 네, 이해되기 그리고는 어려운. 피해자와 가해자가 전혀 면식 관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 어떠한 원한이나 금전 관계도 존재치 않는다. 치정은 더더욱 아니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요건을 이제 갖추었을 때 묻지마. 뭐 딱히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묻지마 범죄라고 지칭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묻지마 범죄일수록 사실은 피의자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묻지 않아서 되는 일은 아니고 뭐 그 사람의 이제 독특한 어떤 이제 살해 동기에 뭐 그 동기가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떤 정신세계에 독특한 정신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이 필요하고요. 한 묻지마 범죄 한 3분의 1 정도는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한 3분의 1 정도는 굉장히 반사회적인 사람, 그야말로 전과력이 많이 누적돼서 누구라도 상관없다 하는 어떤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 예. 있는 사람이 일종의 무차별적인 보복 범죄 같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유형은 그야말로 한때는 사회적으로 잘 적응을 하다가 전과도 없는 사람이 상당 부분 신용 불량 상태에서 완전히 은둔형 외톨이처럼 완전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추락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그런 분들은 자살 시도를 몇 번 하다가 공공장소로 뛰어나와 가지고 흉기 난동을 부려서 결국은 검거되는 이런 사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그 전에 전력이 혹시 중국에서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은 전혀 무관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2명이나 살해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경찰 기자할 때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기억이 나는 장면이 살인 사건 가운데 기본적으로 면식범, 네, 면식범의 소행은 거의 100% 범인을 잡을 수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동기가 분명하게 그렇습니다. 드러나고 네. 그런데 가장 걱정되고 경찰관 입장에서도 형사 입장에서도 어려운 범죄가 바로 묻지마 범죄. 네, 이 맞습니다. 증거가 없고 CCTV 화면이 없고 네. 그러면 이건 솔직히 말하면은 그 범인을 잡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람 다행히도 검거가 됐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두 번째 사건으로 말썽이 되지 않았으면 첫 번째 사건은 말씀하신 대로 뭐 미제가 됐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죠. 특히 공동주거지, 여러 사람들이 몰려있는 공동주거지에서 이런 위험한 사람들이 살 때 사실은 전혀 면식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고시원은 상당히 이제 치안의 필요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높은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런 세상에서 이 뉴스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걱정이 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네. 언제 어느 때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지 그렇죠. 모른다. 피해자가 불특정이라는 데서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특히 이제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 많은 여성들이 내가 저 위치에 저 시간대에 잘못 있었다가는 나도 저런 무차별 폭력의 희생양이 됐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좀 더 뭐 분명하게 이제 증오심 때문에 특히 이제 여성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는 좀 따로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이죠. 예, 네.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